개발자 북클럽 클린코드 이자는 파이썬이다. 벌써 6회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독서 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질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제가 팁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 다룰 내용은 주석 그리고 타입 힌트입니다. 물론 docstring이라고 자바에서도 자바 docs 이용해서 클래스 또는 메서드에 주석을 붙일 수 있듯이 파이썬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Gi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 Git입니다. 를 이용한 코드 형상 관리 기법에 대해서 간략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제가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요 시각한 걸 보시면 아무래도 감이 더 잘 오실 겁니다. 우선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카피 리스트 하고 그냥 리스트를 대입한 거하고 기능이 동일한지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 둘 다 리스트 1에 변경이 있을 시 리스트 2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객체 아이디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5부터 256까지 정수값 미리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공유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이제 객체 아이디라는 게 나오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스트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리스트 자체 안에 속한 모든 원들의 객체까지도 다 복사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동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 대단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파이썬의 리스트를 복사하려면 카피 메소드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복사를 하고 나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즉 객체 아이디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요. 복사 데이터가 수정되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파이썬 튜터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습니다. 옷이 있는데 ES 컷 그리고 레드삭, 블루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클로드즈 리스트에 대해서 카피 메소드를 활용해 가지고 복제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요 클로드즈를 뉴 클로드즈에 대입하는 경우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게 동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이제 방법은 우선은 시각적으로 요걸 한번 보시면 클로드즈 같은 경우는 요걸 가리키죠. 요 리스트를. 그 다음 뉴 카피 클로드즈 같은 경우는 원래 클로드즈가 가리킨 리스트가 아니고요. 새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뉴 클로드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클로드즈가 가리키는 리스트를 가리킵니다. 요거 차이점을 어떻게 프로그램적으로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 보이시나요? 요 아이디는 뭐냐면 해당 요 클로드즈가 가리키는 녀석이 뭔지를 판단하는 객체 아이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다르면 어떻습니까? 객체 아이디가 다르면 이건 다른 걸 가리키는구나. 객체 아이디가 동일하면 같은 거를 가리키는구나.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 결과를 보시면요. 128, 요 끝에 거만 보시죠. 7128하고 7128. 요 클로드즈하고 뉴 클로드즈는 같은 객체 아이디구나. 그리고 중간에 있는 뉴 카피 클로드즈는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뒤에 제가 나오는 내용,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다 하셨죠? 리스트 내에 리스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A
리스트인데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요. 카피, 딥 카피란 걸 씁니다. 딥 카피는 뭐냐면 복사를 할 때 재기적으로요. 다 따라가면서 안쪽에 있는 모든 객체까지도 동일하게 복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반대말이 이제 샬로우 카피겠죠. 얕은 카피. 그리고 딥 카피는 깊은 카피입니다. 물론 딥 카피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메모리 접근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케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요 딥 카피하고 나서요. 요 A에 있는 특정 원에 들어있는 값을 바꿔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B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우선 제가 이제 역시 아까하고 동일한 시각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요. 요 내용을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럼 보시면 A, B 요 보이시죠? 그럼 A 같은 경우 요 가리키는 리스트하고요. B 경우의 리스트가 다릅니다. 즉 여기 A에 있는 hello 대신 world로 바꾸고요. 그리고 O 대신 여기 0 여기 60 대신 10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A 같은 경우에 hello인데요. 요걸 하게 되면 월드로 바뀌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월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역시 A 0에 1이니까요. 여기 0에 1이니까 요게 원래는 60이죠. 근데 지금 10으로 바뀐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샬로우 카피하고 딥 카피. 그 다음 그냥 단순히 객체 아이디를 할당하는 거. 요 세 가지 액션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사안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11장, 12장 독서 지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주석과 타임인트입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달아야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달지 말아야 되는 주석이 있고 이제 달아야 하는 주석이 있는데 이게 참 백지안장 차이 같습니다. 우선 인라인 주석이 있는데 변수 목적 등 맥락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주의, 나쁜 변수명을 보충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 주석이 있습니다. 해당 코드가 그렇게 작성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게 코드 구현부를 동일하게 한 번 더 주석에서 설명하면 이건 DRI 위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약 주석이 있습니다. 수상화 수준에서 코드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작업을 설명하는 건데요. 외부로 공개될 클래스나 메소드 함수의 독 스트링 형태로 달아놓으면 좋습니다. 독 스트링은 잠시 후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험 지식을 담은 주석이 있습니다. 정말 현업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어려운 희한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 파일에 장황하고 상세한 설명을 적어 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적인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요. 농담, 장난, 문화, 개발팀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섞인 그런 주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리눅스 커널 코드에 4글자짜리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거의 다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드 태그하고 투두 주석이 있는데요. 자신이 할 일을 상기하기 위한 짧은 주석입니다. 예를 들어 투두, 픽스미로 시작하는 것을 달아두면 통합 개발 환경에서도 이 투두, 픽스미 리스트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랩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찾으면 나중에 기억, 되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투두나 픽스미 같은 그런 코드 태그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독 스트링입니다. .py 소스 메뉴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클래스 또는 대포문 뒤에 이어지는 다중행 주석을 우리는 독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복소수 관련한
함수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게 실제 리얼하고 그 다음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리얼하고 이미지레이션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복소수 숫자를 형성한다. 키워드 아규먼트는 리얼하고 이미지 해서 실수부, 허수부인데 기본값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만들고 나서요. 나중에 프린트 컴플렉스 언더스코어 2개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주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헬퍼 명령을 써도 됩니다. 헬퍼하고 컴플렉스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독스트링만 뽑아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어디 쓰는지 아시겠죠? 자동 문서화 도구에서 독스트링만 추출해가지고 깔끔하게 포매팅하게 되면 HTML 형식으로 문서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이썬 클래스 또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는 바로 이 독스트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타입인트입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 즉 변수, 파라미터, 반환값에 대한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런타임에 실행 도중에 멈추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단위 테스트 적용을 하자. 이거는 파이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그런 타입을 정확하게 추론해가지고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언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죠. 그런 언어를 쓰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타입 힌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타입 힌트를 쓰게 되면 이제 정적 타입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적 분석기로 돌릴 때만 나옵니다. 런타임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적 타입 검사 도구 마이파이를 사용하면 사전에 타입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디스크라이브 넘버하고 이게 인테저, 즉 이 넘버가 인테저형이야. 그리고 반환되는 값은 문자열이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기 인테저에 42인데 여기에 42.0 이런 식으로 잘못 대입하게 되면 마이파이가 요거를 감지해가지고요. 인테저형이 아니고 부동산 수형이네 라고 정적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적 분석기만 잘 돌리시면 문제점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 마무리하고요.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은 Git을 이용한 코드 관리 기법인데 두 가지, 책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쿠키 커터 활용입니다. 쿠키 커터는 템플릿을 토대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렉터리 구조, 그리고 견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보시죠. 쿠키 커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젝트 템플릿을 적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주면요. 이건 GitHub에서 가져옵니다. 프로젝트 이름, 묘들 이름, 그리고 만든 사람, 이메일, 그리고 사용자 이름, GitHub, 버전, 간단한 설명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도큐멘트, 소스 코드, 단위 테스트,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파일들을 쭉 만들어줍니다.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도구죠. 자바에서 스프링 부트 이용하신 분들은 스프링 홈페이지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템플릿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아마 써보신 분 계실 겁니다. 쿠키 커터도 그런 기능과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Git입니다. Git은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 즉 분산된 형상관리 시스템이죠.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파일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커밋된 상태, 그리고 수정된 상태, 스테이징된 상태, 요 세 가지인데요. 요 관리 대상이 아닌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형상 관리 쪽으로 범위 안 넣겠다. 그게 바로 관리 대상이 아닌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관리 대상이 아닐까요? 임시로 만들어지는, 즉
우리 소스 코드가 아니고 통합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컴파일러나 임시로 만든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인 파일은 어떤 거죠? 실제 우리 소스 코드 파일. 그다음 뭐 리드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큐멘테이션 파일.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파일들. 물론 이제 중요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 같은 거 적혀 있는 파일들요.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기도부에 올려가지고 보안 침해 당하는 경우 여러 차례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테이징 영역에 파일 추가한 다음 커밋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그리고 요 스테이징된 영역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커밋이 일어나고요. 이 커밋 관련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즉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변경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삭제됐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변경 사항을 롤백할 수 있는데 특히 초보자들은 이 부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수로 넣으면 안 되는 파일을 넣었거나 아니면 고치면 안 되는 부분을 고쳤거나 아니면 암호와 같은 중요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실수로 스테이징 영역에 옮긴 다음에 커밋을 해버렸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롤백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프로깃 책이 잘 돼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깃 책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이 롤백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앙저장소에 푸시하는 겁니다. 기도부와 같은 사스 서비스 또는 사내 팀 내에서 운영하는 온프라임 서비스 길렉 같은 거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 DVCS 특성상 1년의 모든 커밋 수정 스테이징이 다 로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커밋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려면요. 어느 한 곳에 모아야겠죠. 그게 바로 중앙저장소라고 부릅니다. 그 중앙저장소 쪽으로 우리가 커밋된 여러 이력들을 커밋 단위가 아니고 묶어가지고도 보낼 수 있고요. 커밋 단위로 보낼 수 있고 브랜치만 보낼 수 있고 뭐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그대로 중앙 쪽으로 이제 보내고요. 중앙에서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내 로컬에서 뭐지 병합을 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it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DVCS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6회, 11장, 12장 독수리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디스코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7회, 8회 이해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독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